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도 여행 어떠셨나요? 환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음식, 그 풍경.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남도, 특히 완도, 예, 해남, 진도 이쪽에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식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완도의 경우는 그 섬에 식수를 제공하는데 군에서 하루에 5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했대요. 예, 제가 가서 비를 가져왔으니까 완도 신유철 군수하고 이궁이 예. 군의 의장이 제가 1박 2일 했으니까 이틀분 1억을 주겠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비가 오면은 안 되겠어서 예. 다시 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번에 가신 데가 공교롭게도 다 해안가예요. 목포, 그렇죠. 진도, 해남. 예, 이렇게. 목포는 예, 17일 날 가서 목포대학교 강연하고 네. 20일 날 거기 지역신문 예, 협회에서 강연하기 때문에 아직 안 갔어요. 해남, 진도, 완도, 예. 광주를 들렸다. 이번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쪽 분들은 훨씬 더 그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해남, 진도, 완도, 신안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전복의 80%가 생산돼요. 예. 미역, 김, 뭐 광어, 도다리 할 것 없이 많은 양식장이 있는데 그 어민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실업자한테 실장님이 원장님이 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십시오. 내 힘이 없습니다. 라고 예, 해도 굉장히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번에 그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아니에요? 예, 그 많은 어부들의 저항도 엄청나겠지만 특히 도시에 사는 주부들이 자기 자제분들의 식탁에 예. 핵폐수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핵 원폭 피해자들 비용을 잘 알잖아요. 예. 세를 물려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문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우통 벗고 이번만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별로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메인 이슈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따 그건 더 가서 하기로 하고요. 네. 그 시즌2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2주의 짤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됐고 실장님은 실직 1주년이 되는 날이죠. 오늘이 제가 국정원장 잘린 예. 1주년 기념식입니다. 기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주년을 맞아서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 안보 각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의 1주년을 평가를 했더니 이건 퇴행, 역주행이란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다수더라고요. 저는 총체적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 가니까 점수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34.7%가 나왔더라고요. 예, 저는 30%대에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34점이다 했는데 예, 역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평점은 21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후회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지금 한미 한일 정상회담 거치면서 시국선언문을 많이 발표하고 계세요. 공교롭게 연대만 빠져 있습니다. 종교계도 예, 다 종교계도 계시잖아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에서도 야단법석, 시국법회를 다음 주에 열겠다고 하고요. 연세대 교수님도 하실 거예요. 네, 그러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어르신이 예. 그 연세대 교수지만은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가늠해서는 안 되죠. 그 다른 분야 다 평가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소통 분야 한 분야만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취임 1주년 때는 기자회견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자실 들러서 화이팅 이것만 하고 가셨던데 윤 대통령의 소통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굉장히 그 평가에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소통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대통령은 1주년이면은 항상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안 하시는 걸 보면은 당신이 하고 싶으면 얘기만 하겠다. 일방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 방송으로 생중계하면서 하고 싶은 말 그냥 싹 다 하는 거죠. 쏟아버리는 거. 자화자찬 하지 마라. 네. 하면서도 자기가 다 자화자찬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즉 기자들이 질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자는 우리 국민 1호란 말이에요. 거기를 봉쇄하니까 일방통행밖에 안 되죠. 그런 질문 듣는 게 불편한 거죠. 도어 스태핑 하겠다고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만약 지금 기자라고 하면 전용기 안 태워요. 근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뭐 무너진 나라를 세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할 말을 잃은 게 네. 만약 한일 정상화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하는 것 참 역사의식이 굉장히 빈곤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사기나 마약 그 범죄가 증가한 것 이건 다 또 전 정부 탓이다. 입만 벌면은 문재인 탓, 네. 야당 탓, 언론 탓. 그 1년까지만 하는 거죠. 참 편리한 사고를 가지신 거예요.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1년까지는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 탓이어야죠. 네. 이제 국민들한테 소위 애들 말로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네. 시장님이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정말 생각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 하나는 꼭 해라. 제발 이거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씩만 꼽아주시면요. 모든 세계의 지도자 대통령들은 민생 경제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 네. 즉 협치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외교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장 당면한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절대 막아야 된다. 우통 벗고라도 막아라. 그렇죠. 옷도 벗고 우통 벗고 화끈하게 막아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해보죠. 몸풀기 이 정도 하고. 그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였던 지난 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정부는 셔틀 외교 복원했다.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님을 모시고 냉철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심현철 그 서울대 네. 일본연구소 소장님이 지금 국제대우 원장으로 네, 그 계십니다. 후임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두 번째 일본 전문가네. 네. 교수님 그 일본 연구소 소장 네. 직무대행이시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예, 그 소장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네. 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본 연구소 소개부터 간단히 좀 해주시면. 예, 서울대학교의 국제대학원을 관할기구로 해서 2004년도에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좀 변화하고 있는 일본, 좀 이렇게 구조 변동 속에 있는 일본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에 입각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예. 분석해보자, 제대로 규명해보자, 이런 거를 과제로 삼아서 설정을 하고 있고, 현재 전임교원 6명, 그다음에 예. 연구교수 1명, 뭐 그 외에 이제 학술교수, 또는 견무연구원, 또는 뭐 객원연구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학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큰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단일 지역 주재 연구소로서는 예. 상당한 정도로 그 인력 규모가 모여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네. 저만 그런가요? 이상하게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번에 비해서 혹은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 비해서 지나치게 관심도 적은 것 같고 언론 보도량도 적은 것 같고 심지어는 제 주변에 기시다가 왔다 갔어 이런 분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실제 좀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유가 된 것 같고요. 네. 일본도 물론 지금 굉장히 황금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지금 일본의
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출장 갔던 날이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일본 뉴스를 확인해도 한국 뉴스를 확인해도 별로 그렇게 분석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뭐 이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옹호해주고 싶은 입장에서도 이렇게 건드릴 게 별로 없었다. 이런. 기대 수준도 낮고. 기대 수준 낮았었고. 건드릴 것도 없고. 합의한 성과 같은 것도. 그렇죠. 뭐라 그렇게 비판할 거리도 별로 없는 내용이 거의 없는 그런 뭐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인사하러 갔다 온 거 그 자체가 굉장히 뭔가 성과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일본 정조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정부에 누가 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김현철 소장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다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는 처음 뵀어요. 네. 국회로 오셔가지고 일본 조야에서 박지원 대표가 오면은 니카이 간사장하고 대화가 된다 해서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니카이 간사장을 한번 만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일본 연구소 소장님을 뵈니까 한일 관계에 진짜 좋은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잘하고 싶어도 정상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상 혼자 하면 지금처럼 사고가 나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셨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남진의 가슴 아프게를 불렀다. 그렇게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노래는 하지 마세요. 매불쇼에서 노래까지 하시는데. 저기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고 나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 셔틀 외교 복원 포함해서 한 5가지 내용은 발표를 했어요. 네, 교수님 보기에 그 중에서 성과라고 꼽을 만한 게 있습니까? 아직 내용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있고 몇 가지가 이제 시동에 들어갔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이 이른바 반컵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내민 반컵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주목되었었는데 그 채워진 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16일 날 있었던 그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너무 퍼준 거 아니냐. 네, 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올 때 그때 이제 나머지 빈 컵을 채워서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실이 했던 그 말도 이번에는 성사되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기대 수준을 낮춰가지고 설정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앞으로 이제 있을 얘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과거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거의 지금까지 있어봤던 여러 가지 일본에서 나왔던 과거사 수준에 비해서 발언 수준에 비해서 그 수준은 낮은 거였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 얘기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좀 개인적인 감상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말로도 이제 뭐 나 자신조차도 뭐 이렇게 주어를 갖다가 그렇게 설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정부의 책임과는 별도의 걸로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거를 포장했던 것이었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받아줄 멘트 같은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었었고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시다 총리가 마음을 쓴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일본 문화 특성상 그 정도의 표현을 했으면 꽤 한국에 선물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일본 쪽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따질 거 있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방송 때
기시다 총리 이번에 오면 적어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의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죠.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컵의 물을 채웠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오시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체면을 위해서도 반컵을 채워줄 것이다 했는데 물 한 방울 딱 떨치고 갔어요. 예. 어떻게 됐든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든지 우리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 성과로 봐야겠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얘기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오부치 총리가 하신 말씀 그대로라도 한번 해주기를 바랐는데 역대 내각 예. 이걸로 퉁치고 가버렸어요. 역대 내각은 아베도 네, 그렇죠. 포함이 아베도 되는 포함되는 거죠. 우리 후손들한테 계속 잘못을 사과하게 할 수는 없다. 네. 그 내용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셨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나왔잖아요. 내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해 가서는 한국 가서 설득하겠다. 이거 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시찰단 합의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방송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판문점 시찰단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은 시찰단이 아니에요. 가서 결국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볼 것을 보고 검증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일본에서 쓰는 처리수를 쓰자. 이건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BBC 같은 예. 세계 유수의 그런 언론들은 핵폐수라고 쓰더라고요. 교수님도 이 대목이 제일 그렇죠. 민감하고 우려스러운 대목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일본이 받아준 것처럼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예. 받아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하면은 일본 방류하지 말고 당신들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지 왜 방류하느냐.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처리수라고는 하지만은 그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인 거죠. 예. 결국에는 오염수인 거고 거기에 이제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희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리를 해도 그건 남아있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그게 국제 기준 이내에 지금 처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지만 그게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차차차차 이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농업용수로도 써도 되는 데다가 바다에 방류하더라도 바로 그냥 앞바다에다가 이게 방류하면 될 텐데 1km 저쪽에 1km나 그냥 네. 빼가지고 저쪽에다가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그 설명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들이 많고 일본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한국 정부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일본 정부의, 일본 국민이죠. 일본 국민으로서도 뭔가 이렇게 오히려 기댈 수 있는 데가 사라진 듯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안전을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 정부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네. 오염수 방류를 막아주기를 네, 기대하는 좀 주변 국민들이 국가가 계속 많을 문제 텐데. 제기를 해주는 거를 네. 오히려 기대할 수도 있죠. 네. 특히 일본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 국회 와서 기자회견 그렇죠. 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거의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IAEA 검토 보고서가 6월 달에 나온대죠. 예. 여기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IAEA의 운영 분담금이 미국이 제일 많이 내고 일본이 내고 중국이 내고 3번째가 일본이에요. 거기 책임자도 일본 사람이 사무총장 적이 했었죠. 지금도 사무총장인가요? 전임? 그렇죠? 뭐 아예 뭐 저 책임자는 뭐 우리가 맡기도 했고 한때는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내죠. 그렇죠. 근데 분담금보다도 개인 후원금 같은 거를 일본이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요. 무슨 재단 뭐 네, 그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사실은 중국도 이제 말은 그렇게 세게 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원전대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권위라고 하는 게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IAEA 자체 안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이렇게 또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이른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뭐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뭐 원전 가동을 뭐 다시 하고 원전 수출에 목매달고 있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말로 그 원전 문제에 대한 그 진정한 고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입장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일본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사실 말이죠. 정치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부다. 첫째는 정치, 협치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외교가 가장 필요한데 이걸 지금 완전히 빵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슬슬슬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핵폐수를 방류했을 때 삼면의 바다에 정사하는 어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함께 저는 도시, 이 육지에서 사는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들, 딸의 학교 급식, 집의 식탁에 그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릴 수 있을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원폭 피해자들이 대를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잖아요.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종식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MB 때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소고기가 지금 미국 소고기 먹었지만은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민정부 사람들은 그게 다 가짜 뉴스다. 그 촛불이 결국 소고기, 광우병을 일으키는 연령 30개월 미만의 소만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올 수 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그 전문가들에 의한 그 시찰단이 아니라 한일의 시민들이 중심이 된 그 조사단 또는 검증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계속 그 정보를 이끌어내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마지못해 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일본도 기준을 계속 높여오면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오면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도록 해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거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후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시민단체들 간의 연대가 있으니까 정부 시찰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실지의 사정을 살핌. 시각할 때 시자에 관찰할 때 찰자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쓱 보고 오는 건데 그거 말고 적어도 조사단, 검증단이 안 됐더라면 시민단체들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혹은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검증단을 꾸려서 네네. 이것과 별개로 정부 니네들은 할 거 해라. 네네.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할게. 네네. 이럴 수 없는 거냐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노력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요. 예. 아직도 일본 쪽에서는 내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긴장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부 시찰단이 시찰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시설이나 처리수 시설이나 이런 데를 최소한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까? 뭐 보여주는 데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그들이 결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보고 싶다. 네.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수소 같은 거는 이제 지금은 기준치 이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 저장되어 있는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감시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계속 생각입니다. 상시 감시 체제를 그렇죠. 갖춰야 되겠네요. 네, 네. 거기서 처리했다는 물에 삼중수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네, 네. 뭐 거의 매일 그렇죠. 네네. 검증을 아마 하고. 거의 매일 그 보고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전면적이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떨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 배제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본은 핵무기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 아닙니까? 네. 지구상에 유일하게 전문국가이기도 하지만 네네. 피폭국가잖아요. 네네. 이 일본도 실제 핵무기에 대한 입장이 우리도 그러면 한국처럼 그 핵 우산을 좀 하고 싶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워싱턴 선언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네네.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핵 문제와는 좀 약간 별도의 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자신은 나름 이제 히로시마 출신으로서 네. 비핵 평화주의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정치적 신조로 삼고 있고 그러한 시민들, 히로시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노력을 겉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일본이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뭐 이른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정책화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본인은 그 비핵 국가와 핵 보유 국가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 거기에서 일본의 역할을 찾겠다. 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핵무기 금지 조약 같은 데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그렇습니까?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공유나 이런 것들에서는 일정 정도 선을 긋는 그러한 그 발언들을 해봤는데 예. 올해 들어가지고 약간 미묘하게 이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단서가 붙었으니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뒤집어 말하면은 정부 이외에 민간이나 일반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양해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른바 한미일 간의 안보 협의체라고 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일본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NCG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역할을 일정 정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안보 협의체 속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3월 6일 날 우리 정부의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해법 발표요. 예. 근데 그걸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동아시아의 뭐 안보 논의라고 하는 게 일본 안에서 갑작스럽게 활발하게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예. 한국과 함께 안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분위기가 좀 간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은 한국하고 이 일본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도의 안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양국 관계다. 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동맹이고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일본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통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일본이
뭐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도 일본의 자리가 입안하는 데에서도 일본의 자리가 마련돼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예. 하는 그런 요구가 나왔었어요.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요. 예. 뭐 약간의 이 기사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나왔지만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상당한 정도로 일본 안에서 예. 뭐랄까요. 안보 논의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3월 6일에 그런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일본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점에서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 열리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할 거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논의들이 거기서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걸 시작했지만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안보 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미 간의 2+2 뭐 미일 간의 2+2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되면서 예. 상당한 정도로 그런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예. 좀 제대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갖다 만들어가면서 이 윤 정부의 그러한 뭔가 어떻게 보면 거침없는 예. 그런 행보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 쏘아대고 핵실험하겠다, ICBM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강대강, 특히 한미 동맹은 사실이고 이제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면 국민들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요. 우리가 국방하자는데 어떻게 반대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미국도 우리 정부도 달라진 게 있다면은 과거에는 그러한 대비를 하면서도 미국이 항상 우리는 북한을 침범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실종되고 없어요. 네. 오직 강하게만 나가고 특히 이번에 G7 예.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되고 있는데 그 드라이브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요. 신냉전의 고도를 직접 그렇죠. 앞장서서 네. 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반대하면은 좌파다. 네. 이게 참 좀 곤혹스러운 문제. 아주 곤혹스러운 네, 네. 입장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별로 보도되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정상회담에서요. 근데 일본에서는 분명히 일본의 이 총리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발언 요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획득했다. 지지가 네. 확인되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는 일본이 어디 가서든지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확인하려고 하는 문구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내용은 납치 일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원하는 납치 일본인 해결은 전원 즉시 생환입니다. 예. 전원 즉시 생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표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점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정부가 섣불리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좀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고리가 생각이 될 수도 됩니다.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네. 이번 성과 발표한 것 중에 보면 G7 때 히로시마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다. 이것도 성과라고 발표를 했던데 네네. 의미는 있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일본 쪽이 바라는 그림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일본 쪽이 바라는 그림이었겠지만은요. 근데 만일에 갔는데 히로시마까지 갔는데 안 하고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일절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피폭자, 한국인 피폭자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예. 한국인 피폭자가 당시에 뭐 8만에서 10만이라고 얘기되어지고 그 중에서 3만 정도는 최소한 3만 정도의 한국인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되어집니다. 당시에 사망이고. 네. 예. 그 다음에 한 5만 정도의 그 피폭자가 계속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고요. 그분들의 자손들도 또 그렇죠. 지금 2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 바깥에 계신 그런 피폭자들께서 일본의 피폭자들하고 같은 정도의 원호 대상이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가 그랬습니다. 아주 최근 일입니다. 그것도.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있고요. 근데 그 문제를 여태까지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그런 내용과 전혀 별도의 갑작스러운 내용으로 이게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갖다가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가, 네. 일본 정부가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연 이번에 쇼 형식 글쎄요. 그걸로만 끝나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쓰고, 네. 부릅쓰고라고 해야 됩니까? 네. 부릅뜨고 네. 이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문제도 시동을 걸어놨으니까 네네. 마무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고. 네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요, 2005년도에 우리 정부의 이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정부가 늦게나마 2016년도에나마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거네요.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가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피폭자 문제고요. 사할린 교포 문제죠.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 교포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가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네.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일본이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한일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을 부릅뜨고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아버리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문제지. 미국도 하필이면 왜 G7을 히로시마에서 하냐, 도쿄나 뭐 다른 곳이 아니고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나라잖아요.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도 우리는 원폭 피해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히로시마에 가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 때였거든요. 예. 근데 오바마 대통령을 히로시마로 방문하게 만든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기시다였다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도요. 그 당시엔 기시다는 외상이었었죠. 외상. 예. 네. 네, 그 뒤에서 이제 마쿠에서 움직였던 게 기시다였다고 얘기되어지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와가지고 이른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죠. 일본인의. 그거를 하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불러왔는데 거기에 일정 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뭐 호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의 피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쓰다듬어주고 안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성까지 위로 그렇죠. 그런 반성의 발언까지는 없었지만 위로하는 발언을 전하면서 뭐 미일 간의 화해라고 하는 걸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또 하나의 그 전단계였던 것이 그해 이제 그 겨울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 달이었는데 바로 이제 2015년 이른바 위안부 합의로부터 1년 후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아베 총리가 하와이를 방문을 했고 아리조나 기념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른바 또 미일 간의 화해라고 하는 걸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 침공했을 때 침략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대해서
반성까지 안 가고요. 거기서도 그냥 미일 간의 이제 새로운 화해를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목할 건 뭐냐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연설이 끝난 다음에 단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참전병 노병한테 가가지고 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 말을 건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라는 사람은 미국 앞에 가가지고는 미국 노병 앞에서는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위안부 합의 이후에 어떠한 그러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문제점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센 놈한테는 세게, 센 놈 앞에서 약하고, 그렇죠. 네. 약한 놈 앞에서 센 척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네. 발휘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싹 내려버리는 그런 외교를 갖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 윤 대통령은 그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은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네. 뭐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이 말을 해가지고 또 이게 또 일본에서 크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이 환영하겠죠. 그렇죠. 네네. 뭐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해줬다 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안 해요. 네, 그렇죠. 일본 국민이 기시다 총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는 굴욕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참 일본이라는 게 두고 보면은 항상 앞통수도 치고 뒤통수도 쳐버려요. 네. 다 얻어먹는. 본인이 대화 안 하면서 우리가 대화 안 한다고 그러고요. 정말 참 고약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중단된 것도 사실 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그랬었죠. 이명박 정부 때 중단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네. 문재인 정부 때는 제 기억에 아마 다른 데 가서 셔틀 복원을 하자 네네. 합의까지 했었는데 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예, 않은 예. 거죠. 2018년도 함부르크 예. G20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셔틀 외교 복원하자 그래가지고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올 차례는데 안 온 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본이 올 차례라고 하는 거는 셔틀 외교 순서상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노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네. 다음에 오는 거는 예컨대 셔틀 외교를 복원시킨다면은 일본 쪽에서 한국으로 왔었어야죠, 순서상으로는요. 근데 그런 것을 일본이 거부를 하고 셔틀 외교를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국제법 위반 걸으면서 예. 이렇게 한국의 굴복을 갖다가 강요를 했고 더군다나 수출기지 조치라고 하는 것을 취해서 예. 한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아니 얘기를 해보라 대화를 해보라 그러고 있는데도 대화를 안 했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대화를 안 하면서 대화를 안 하는 게 한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참 저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예. 이런 거를 제대로 짚는 국민의 소리도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안 할 뿐더러 스스로 그런 거를 다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이런 외교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통탄할 일이고요. 이렇게 일본에게 보였을 때는 일본은 계속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하나 둘 이렇게 더 이상 더 큰 것들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더 큰 문제죠.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다 가려운데 긁어주는 고마운 윤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게 그때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 네. 독도 문제니 뭐 이런 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것도 일본 쪽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일본은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은 일단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워딩 같은 것들을 이제 쌓아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그 외교라고 하는 거는 프루던스가 중요한데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뭐랄까요. 앞으로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예컨대 이제 셔틀 외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난번에 이른바 반컵 정도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셔틀백이 복원하자라고 하는 거는 일본 쪽에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쪽도 좀 그게 유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뭐 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걸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본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일본의 행동이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지금 덜컥 셔틀 외교 복원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갈 수도 없고요. 안 부를 수도 없고요. 근데 만일에 가도 문제고요. 와도 문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복원시켜놨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안 가게 되면은 또 일본 쪽에서는 또 한국은 말을 뒤집는다 그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쪽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선택과 이런 정책을 왜 하게 되는지 이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셔틀 외교 복원, 이게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수단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일본 쪽에서는 발표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한중일 관계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중일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그것의 복원을 갖다가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것도 우리 정부가 했어야 되는 순서였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일 관계도 잘 기능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잘 복원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제 그 뒤에 숨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복원하라라고 하는 식의 과제를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가서 중국 좀 풀어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중국과의 대중 외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제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받았는데요. 어디까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잘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그 중국과의 관계,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또 한편으로는 나와 있는 거죠. 중국한테 중국 쪽에 그렇게 험한 얘기 다 퍼부어놓고 어떻게 관계가 잘 풀리는 글쎄요. 오늘 발표된 기재부 수치 보니까 대중무역 수출이 한 15%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점에서도 일본은 정말로 대중 관계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른바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외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본은 가치 외교라는 말은 안 씁니다. 이번에도 공동 기자회견 때 또는 일본 쪽에서 발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말을 좀 몇 번 썼습니다. 물론 일본도 자유나 이런 법치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치에 해당하는 말들은 하지만 가치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쪽에서는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거든요. 일본은 뒤에서는 실리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중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하면은 중일 무역 관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까지 일본은 굉장히 전후에 최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교역량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작년 수치가. 그러니까 최근 수치가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전 수치에 비하면 그래도 그것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중일 관계에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외교는 우크라이나랑 별개의 거다 그래가지고요. 사할린 원투라고 하는 그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도 참가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가치 외교, 가치 전쟁에서 함께 뛰어줄 그런 우군인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 참 걱정이죠. 우리만 달려가는. 사실 가치, 자유 이런 건 19세기, 20세기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국익이에요, 외교.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국익에 우선하고 우리는 미국, 일본 같이 따라가는데
쫓아다니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답답합니다. 교수님 혹시 준비하셨는데 뭐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안 짚은 거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네, 글쎄요.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 정부는 특히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일 외교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권 교체의 명분으로도 삼고 이 정부의 대일 외교의 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일 외교를 잘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게 결과 책임이니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공평하지 않은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일 외교가 좀 곤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데다가 아베 내각이 했던 그러한 대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상식을 일탈하는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외교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는 그쪽에서 거부를 하면서 마치 우리한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어씌웠다라든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WTO에서도 굉장히 일본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조치를 한국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거나 그러한 이 역풍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는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이념 외교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견지했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거를 정부 이념 외교라고 하는 걸로 치워버림으로써 본인이 과거 같으면은 반공 냉전 전산인 것처럼 이념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일본이 했던 잘못과 한국이 했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공평하게 보지 않고 이쪽에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러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외교인데 이게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외교인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외교인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과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문재인 정부는 약간의 전략상의 오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과오라고 하는 부분은 묻지 않고 약간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실기한 기회를 놓친 그런 측면에 대한 이 비판이 이 혹독한 이러한 외교 구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오늘은 외교안보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한일 정상회담 평가 그리고 5월 19일부터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회의 전망까지 가볍게 봤고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는 할 게 너무 없어서 좀 과감히 생략을 했습니다. 결국 G7을 위해서 정상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한국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난주 시즌2 8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두 분 골랐습니다. 먼저 CHB님,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제주도가 관광객으로 북적일지 걱정된다. 텅 빈 제주도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최서연 님이 국민의 발꿈치 때만치도 여기지 않는 윤 대통령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분들께는 메디침 디어의 신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안내에 따라서 답변 남겨주시고요. 그 책은 정치평론가 김성회, 애널리스트 이광수, 외교안보 전문가 최종건 님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1년을 평가한 책입니다. 그 책 제목에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최소한 두 분은 굉장히 행복해요. 1호와 2호, 권력서열 1위 김건희와 2위. 한일 정상회담을 정리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고도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내주신 시청자들께 유익한 방송이었길 바라고요.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 늘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